한 3, 4세기까지는 한반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거의 우리보다 이제 좀 물질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은 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터부시하게 돼요. 터부시. 그리고 그런 인식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외구라고 하면 외구의 존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나, 그러니까 몇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우리나라에 왔을 것 같아요,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예? 몇십만. 네, 진짜 몇십만까지 갈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참 숫자 헤아리기는 어려운데, 한꺼번에 이제 외구가 제일 많이, 한꺼번에 온 게 460척이 들어와요. 그럼 10명이 타면 4,600이고 100명이 타면 46,000명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건 아니라 그 전에 왔던 애들까지 전부 쌓이게 되면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외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어디에서 튀어나오냐면, 이렇게 바닷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 횡성, 또 홍천, 강원도 일대에서도 이게 외구들이 출몰을 해요. 물론 그걸 이제 우리는 가외, 가짜 외구. 잡아놓고 보니까 고려 사람인데 도둑질하고 나서 나는 한국말 모른다.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그게 안 통하지만. 그래서 뭐 나는 뭐 와까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 외구라고. 그리고 가외, 가짜 외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이 되면서는 그 외구들이 제일 바라는 건 한반도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조선이 들어오면서 그 정책을 확 바꿔가지고 교린, 이웃과는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외구들을 여기다가 정착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한거 외인, 늘 여기서 사는 외인들이라는 뜻이지. 늘 한자에다가 살 거자. 근데 그 가운데 또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뭘 남겨주냐면 관직을 줘요. 그걸 이제 받을 숫자에다가 관직 직자 쓰면 뭐가 되나요? 수직 외인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사는 데다 거주지에다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놓고, 벽을 쳐놓고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대 들으면 무슨 조차지, 조개지 이런 것들이 있죠. 치해복권이 그런 곳을 세 군데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삼포예요, 삼포. 부삼포, 연포, 냉이포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조선이 하지 말라는 게 딱 두 가지인데 토지 사지 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해요, 근데. 그리고 그때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외인들하고 살게 되면 잘 살게 되는 거죠. 외인들이 거기에서 명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상업을 하고 그러니까 잘 살아요. 그리고 변방에 사는 우리 조선인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독을 내려가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날부터는 또 외구가 돼요. 그러니까 외구하고 외인은 차이가 없어요. 같은 존재를 놓고 그 외인이냐 외구냐. 제가 지금 이건 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저희 집 어렸을 때 좀 잘 살다가 좀 이렇게 뭘 이게 일이 잘못돼서 좀 못 살게 해서 아버지 가부를 제가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제 그 친구분이 가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하는 게 그 양반 뭐 생긴 것도 뭐하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가니까 왔어. 그러더니 가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천사 같은 아저씨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태도라 해야 될 거예요. 가깝고도 먼 이웃. 근데 그걸 마치 유전적으로 일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혜택을 준다면 좋은 일본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항상 그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라면 나쁜 놈. 그래서 이게 토착 외국인이 막 이런 얘기를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꾸 말은 글로벌 하면서 우리가 착직을 하는 그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각에서는.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왜냐면 이탈리아 파시는 다르죠. 그죠? 독일과 나치를 같이 보나요? 절대 같이 봐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 당시에 같은 군인들 중에서도 일본의 특히 뭐 해군보다도 육군이 그때 이제 이걸 도조 히데키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잡아가지고 아주 군국주의자 전쟁에 미친놈들처럼 날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군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무리한 전쟁을 하지 마라. 근데 육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이제 전범들 재판이 거의 육군들이 재판이 되고 이제 도조 같은 사람들을 먼저 그냥 명을 끊고 했다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역사 36년이라는 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해방 이후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이제 잘 봐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씨가 이제 대통령 돼서 반지성주의를 얘기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서도 반지성주의가 뭐니 해가지고 말이 많은데 어쨌든 반지성주의라고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지성이 아닌 것, 그죠? 그럼 지성이라는 건 우리가 뭘 지성으로 해야 되냐? RT자가 들어가니까 요새 많은 팩트 체크하면서도 사실 체크하기 전에 그냥 먼저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일본이 식민지 때 우리한테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여기 이전에 오셨던 분들께는 책을 한 번인가 두 번 제가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아예 이거 하면서 제가 책을 다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받으신 분들 또 받으셔도 되고 제가 이 책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정리하고서 떼돈 좀 벌어볼까 하고 아주 책을 잘 썼다고 썼는데 책이 망했어요. 그렇다고 또 이거 어디 가서 제가 중고라고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책 내용이 아주 좋은 책이니까 가지신 분 또 가지시고 몇 분 소개해 주세요. 절대 살 수가 없는 책이니까. 네, 오늘은 이 책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게요. 네. 여기 있는 거. 그쪽 안 받으셨어요? 지금 드리려고. 다 받으셨어요 거기? 드리려고? 네. 교수님, 일본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언제부터? 그게 약 6세기부터요. 6세기. 네, 6세기, 7세기였다. 네. 그때 이제 쇼도쿠가 그거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이라는 말이 정확히 5세기, 6세기 그거 무렵이에요. 근데 나올 거예요 아마 일본 누르면. 요새 연대를 명확히 기억을 안 하는 이유가 머리도 나빠서 그렇지만 요즘은 학생들하고 강의하다가 교수님 15명 아니고 17명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봤으면 여기서 나왔다는 거야. 예전에 제가 숫자를 바꿔도 근데 이게 나오면서부터는 그 숫자를 정확하지 않고 10여 명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명확한 숫자를 얘기 못하고 그때 일본이 그때 뭐냐면 수나라에서 공무서인데 그걸 그냥 응답을 하면서 일본이 일출처에 황제가 일몰처에 황제한테 보낸다고 그래서 답서를 보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일출이라는 건 일어나는 거 니네 막 중국 우리한테 막 꼼짝 못해. 근데 그때 다이가 개진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이 막 상을 빼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이라는 국호를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야마토라치 아니면 지역 명칭을 이제 대표해서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와 한민족의 이제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그대로 아까 이제 원장님이 이제 요약을 해주셨지만 우리에게 식민 통치라는 건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치자 불명예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도 정말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한 건 굉장한 교육이 됐지만 또 그 일본이 우리에게 악행을 했다는 것만 많이 우리에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그 악행을 한 행위자는 누구인가? 직접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건방지게 뭐 일본까지 내가 책을 쓰려 했는데 그 정년을 1년인가 이제 남겨두고 1학년 애들이 오면 이제 항상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든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걸 안 하려고 대학원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수업은 무슨 대학원 수업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같으면 쫓겨나기 딱 알맞은 선생인데 한 시간 정도만 야야 나가서 그 낮술 한잔 먹으면서 떠들지 뭐 그게 진짜 세미나야. 그리고서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냥 말년에 1학년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개설을 한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교조사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요 책 앞에 이게 나와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거기에 그 책 맨 앞에 보면 나의 일본 여행을 편히면서 해가지고 표지 다음 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그런데 애들이랑 하다 보니까 일본 놈이 우리 역사에서 제일 나쁜 뭐 존재가 누구냐니까 전부 이제 일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친일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친일파하고 일본 애들하고 그럼 누가 더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정적이니? 그랬더니 6대4 정도로 친일파를 더 얘기를 해. 근데 친일파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을 안 했으면 친일파는 아예 없는 건데 그래도 외세를 할 때 저항을 해야지 그렇다고 거기에 호응한 우리 민족이 더 배신자고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서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 놈들이라면 일본 놈들이 진짜 나쁜 놈은 누구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조선 총독을 꼽아. 그렇지, 맞아, 총독일 거야. 그래서 무심꾼들의 총독이 몇 명이나 있었니? 그러니까 아는 애들이 하나 더 없어요. 교수님 몇 명이에요, 그래. 그래서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몇 명인지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고 막 그런 것도 몰라. 다음 주에 과제야. 그래서 이제 수업을 끝내고 집에 와서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한 3시간 넷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무엇을 했는가, 뭐 정책이나 이런 걸 뭐 하다가 직접 이 사람들 고향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고향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 나의 일본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가게 된 동기를 그대로 다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간략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을 제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앞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시도록 해요. 그래서 지배 형식을 비판적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독립운동도 크게 여러 개로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항일 민족이 있다고 그러지만 요즘에 최재형 선생이랄지 또 누구죠? 요즘에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은 전부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고 무장 투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국적은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적이게 하다가 그냥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이제 출신지가 어디냐면 저쪽 함경북도 그러니까 연해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하고 평안도 쪽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 공산당인 팔로군들하고 많이 붙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합작을 해서 그냥 그 당시 우리나라 해외 무장운동을 할 수 있는 군인들 숫자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군인 수가 많았을 때 몇만인지 아십니까? 일본인 군인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군인 숫자 모르세요? 모르지? 60만이죠. 그리고 세계 몇 대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일본군이 몇 만이었겠어요? 720만입니다. 그 당시 일본군이라고 하는 숫자가 720만이고 그게 어디냐면 저기 인도네시아 자와 있죠. 있죠? 인도양 전부 포함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북쪽, 그 보르네오의 북부 거기까지.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하와이를 쳤기 때문에 그 미드웨이 이 바다까지 전부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육지로는 중국의 남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저쪽 만주까지. 그게 이거 바다로는 자바 쪽까지 갔고 그 다음에 육지로는 타일랜드까지 이 육군들이 갔어요. 그 720만.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일본군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가메가지 특공대에서 일본 비행기는 이게 지진 나빠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서 자기 목숨 버리는 자폭하고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프로펠러 전투기로서는 가장 우수한 게 뭐냐면 제로센이라고 하는 일본 전투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일 큰 항공모함 미드웨이에서 깨져버린 거. 그 다음에 또 야마토 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한 270m 정도 되는 전함이 있어요. 미군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을 폭격을 해서 겨우 침몰시켰다는 배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때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보유했던 군대가 일본 군대예요. 그리고 우리 독립군을 가지고서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일본군 이게 연대만큼도 훈련도 잘 안 되고. 그럼 대개 우리 독립군은 뭘 했느냐? 야간 기습이나 매복, 게릴라 아니면 조선 의용군들은 팔로군들하고 같이 합작.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제 팔로군들은 누구를 맨 앞에다 내세우느냐 방패막이로 조선인들을 내세웠다. 이런 얘기도 이제 신문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해외에서 이제 임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임정도 이제 광복군을 갖게 되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서 목숨 걸고 한 독립운동들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뭐 항일 독립운동을 내서 무슨 뭐 문서 펴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술병에다가 이렇게 휘발유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거를 서울에 지금 가면은 서울시의회 건물 아시죠? 덕수궁 옆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부민관이라고 해서 경성부, 그러니까 뭐 시민관 하듯이 경성부에 이제 사람들이 산다. 부민관. 거기에 폭탄을 가서 던지러 가요. 그래서 실제 던졌어. 그 당시 박순금이라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그 얘기는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69쪽에 보면. 이분들은 수원 사람들인데 1945년 7월에 부민관에서 박충금이라고 하는 조선인 거두가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 이게 뭐냐면 이 아시아 사람들이 전부 우리가 분격해가지고 일어나서 미국을 깨버려야 된다. 연합국을 깨야 된다. 영국이나. 그걸 하는 데 가서 폭탄을 던진 사람들. 강영국, 조문기, 유만수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해외 독립투쟁보다 또 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밖에서 또 누가 있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잘 아시는 신치호 선생 같은 분들은 의열단이라고 그러죠. 그게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한 것은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하냐면 테러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장 이상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면 개인 테러예요.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부가 없고 이 조직적인 집단이나 단체의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의열 봉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힘이 안 되는 줄 알고 이제 뭉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11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청동에 이제 그 고향을 찾아간 그거를 제가 쭉 이제 동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청동을 알기 전에 그러면 이토우 히로부미는 조선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단순히 볼까요?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입니까? 네, 총독이 아니죠. 네, 네, 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독부를 얘기했던 앞에 그 국호를 뭘 집어넣나요? 조선 총독부라고 그러죠. 그러면 통감부는요? 1번. 그건 한국 통감부입니다. 왜냐면 1910년까지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제국을 썼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그때는. 한국 통감부, 조선 총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통감은 몇 명이나 있었나?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쭉 해놓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 1905년 11월 들어서 을산계약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국가가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때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회권을 박탈하고 군사권을 이때 이제 못 갖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때 이제 통감부가 이제 설치가 돼서 1905년 11월에 을산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1910년 8월 27일에 경술국치, 우리가 얘기하는 한일 합방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초대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고, 그 다음에 소나 아라스케라는 사람은 조금만 있다가 그만뒀고, 그 다음에 여기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 사람이 3대 통감 마지막이자 초대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라우치 그 마사타케가 그렇게 좋아했대요. 신공황후라고 일본이 고대의 신라를 정벌 하고 임나일본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기네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신공황후도 하지 못한 걸 자기는 했다. 조선 반도를 전체 지가 식민지화했다. 그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게 데라우치 마사타케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경술국치가 있고 나서 그 밑에 보면 데라우치 마사타케, 그다음에 하세가와 요시미치, 사이토 마코토 해서 전부 8명의 총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요? 8명. 근데 그 가운데 사이토 마코토 3대하고 5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2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번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부 해서 9대 8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관심들이 많아서 사이토 마코토는 이 사람의 행적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서울역 가보셨죠? 서울역. 서울역에 가면 그 노인네 하나 이렇게 그 동상 하나 서 있죠? 잘 모르시겠어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사이트. 아니 사이토를 세울 수는 없고 강우규. 기억 좀 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안 되면 초등학교 공부하듯이 따라서 하세요. 강우규. 아니 왜 안 하세요? 강우규. 그분이 그 당시에 65세인가가 됐는데 사이토 마코토가 이제 폼을 잡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니까 거기다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우규 이 의사에 대한 거는 가장 잘 소개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에 소개되어 있냐면 서대문 형무소 있죠? 한국 그 무슨 박물관이야? 독립 뭐 있는 박물관인가? 근데 거기 가시면 거기 뭐 고문당하는 것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도 되어 있고 해서 강우규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네들이나 또 아니면 젊은 이런 의열단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직접 맞서는 거예요. 이건 보통은 이건 저건 배짱이 아닌 거지. 무슨 영화인가 보면 그 있죠. 밀정인가 뭔가 그 저 하정우하고 그 밀정이야? 밀정. 그래서 김혜숙 씨가 그 충무로에서 뭐 그 바에 그 마담으로 나오고 좀 그런 영화들 좀 가끔 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렇게 총격전을 하다가 몰살을 당하는. 그 의외로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이토 마코토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에서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조선인들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었는가? 그게 바로 거기 보는
7가살 5파괴. 7가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7개의 마땅히 죽여야 될 놈들. 그 가운데 첫 순위가 조선 총독이고 5파괴, 5개 파괴버려야 될 요새. 이것이 첫 번째는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만약에 일제에서 우리 어떤 독립운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 감정, 그러면 조선 총독 이러면서 죽을 따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 당시에 그 관배, 그 사람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계인데 우리나라를 들어왔던 더 가까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거에 우두머리했던 총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방지게 일본을 한번 하고 근대사 손을 대자 해서 한 4, 5년 전에 이걸 책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알아야 될 게 뭐 총독이 몇 놈이나 있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몇 명이라 그랬죠? 전부 8명. 네. 8명 9대. 그래서 이제 17쪽에 보면요. 거기에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책은 여행 간 건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집에 놔두시고 항상 대리미 놓거나 라면 밑바닥으로 써도 괜찮으니까 껍데기는 없더라도 내용 보고선 하여튼 언젠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뭐 잊지는 말아야지 하는 무슨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잊지 말아야 될 건 애인, 연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민족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17쪽으로 제가 남기면 이제 여기에 보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제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열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19쪽에 보면 제가 이제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을 여기다가 소개했어요. 성남시장 이재명 그분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이재명 씨는 이재명 이 의사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완용이 있잖아요. 이완용이가 이제 명동 성당에서 미사일 맞추고 나오는데 거기서 칼로 찔러요. 그래서 약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완용이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외부 의거만을 너무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이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치 모두가 다 그냥 친일을 하고 그런 경향했던 것처럼 자꾸 오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내부에서도 저항을 했던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있는 조명하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이분은 대만에서 일본 천황의 장인을 저격을 해요. 근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제가 20쪽에 보면 거기에는 총독들의 고향을 전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총독의 이걸 다 이렇게 간 것을 써놓은 겁니다. 이제 22쪽에 보면 제가 이제 꼭 쓸만한 마음을 여기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들 최인훈이라고 하는 분들 아시죠? 작가. 지금은 많이 잊혀진 작가 모양인데 이제 저희 때는 최인훈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광장이라는 책, 또 이 총독의 소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어떤 민족적인 기점과 남북 분단이라는 건 뭔가 해소를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과서까지도 수록이 됐던 그런 이제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3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서라도 남북은 통일해야 된다. 그때 이제 우리의 열망이 그렇게 강했을 때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7.4 공동선언으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7.4 공동선언은 장준하 선생, 박정희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장준하 선생까지도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감동적인 사건이었었는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하나의 위장된 통일 의지였다라고 밝혀지고 나서 저희들 마치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총독의 설입니다. 40년 경영에서 뿌려진 일본인들의 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이게 폐하의 유덕을 흠모하는
충성스러운 반도인의 가슴속.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육으로 해서 노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방도 노예의 꿈은 노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되게 굴던 서방을 여자는 못 잊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잘해준 남편보다 더 못해준 남편이 나중에 더 생각나나요? 지금 이걸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제국 반도 만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데라우지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마지막 통감이자 첫 번째 총독. 조선인에게 일본 혼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꾸 조선인의 민족적 반응심이 타오르게 된다면 큰일이다.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 총독의 소리이자 일제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 아베 노부유키는 마지막 9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소리를 했냐면, 이제 1945년에 이제 항복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9월 말이 돼서야 이제 조선에서 떠나요. 그 안에 뭐를 하냐면, 일본의 미국에다가 한반도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써주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베 노부유키. 일본은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하지는 않았다. 이건 이제 우리를 깔고 가는 거죠. 니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니네들은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담한다. 조선인이 옛날 것을 위대했던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린다. 그 이유는 뭘까요? 대개 우리가 흔히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너네들은 결국 100년, 그 100년 안에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바로 그 밑에가 그 말이에요.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우리는 심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제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나요? 45년이니까 해방이? 이제 벌써 한 70년, 이제 80년 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까지도 우리가 아직도 일본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놨기 때문에 서로 이간질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죠, 그죠? 지금 일본을 가지고서 우리가 양극화되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이게 필요한가? 두 정당들이 맨날 보면 하나는 토착 외우고 하나는 좌빨이고 좀 섬뜩하지 않아요?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옛날에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의 노예로 다시 정착할 것이다. 또 친중이냐 친미냐 일단 반일은 서로 간에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이때 다시 돌아온다. 이게 천국의 소리입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는 진짜로 이거 아베 노부유키가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걸 약간 좀 이렇게 과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당시 전체적인 청독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제가 써놓은 게 이제 32쪽에서부터 33쪽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절대 일본과 사이를 나쁘게 만들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번에 이제 정부 바뀌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이 전화하고는 다른 이렇게 좀 이제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반드시 기억을 하고 화해할 건 해야 된다. 그런 뜻이지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 일이 사라진다. 역사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지운다고 해도 지워지나요? 조선 총독 부분은 우리가 철거한다고 그래서 눈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때 조선 있었던 그 조선 총독부를 만들고 했던 일본의 생각이나 그때 우리들이 경복궁을 내 우리 왕의 아무리 봉건 사회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일반 백성이라 하더라도 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보다 내 왕이 낫죠. 그죠?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당시로서 최고의 높은 건물을 지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그런 그거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가 27쪽 이 책으로 봐서 27쪽부터서는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제 기분을 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 여행 가실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열차 여행 갈 때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걸 제가 뒤죽박죽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써놓은 거는 이제 초대 한국 통감, 일산 늑약을 강제로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일산 늑약도 이걸 잘 알아야 되죠. 1905년 일산 늑약을 체결하니까 그때 조선인의 대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민영환 의사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민영환 그 의사에 대한 것들 영화도 되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분들에 대한 의식들을 많이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민시척조인 거야. 그래서 30대에 이미 지금 같으면 차관급여로 그때 러시아에 그 니콜라이 이제 있으니까 축하사를 다녀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당시 이렇게 자결한 분들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층민들, 그 다음에 해외 항일 무장 독립투쟁했던 분들,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계열 이런 분들도 지금은 다 이제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귀족이나 있었던 사람들의 그래도 우리가 그 자기 조국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열망 이런 것들까지 무시해가면서 한쪽의 계층이나 계급것만을 우리가 발굴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에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밑에까지도 아마 교과서에 실려 있었을 텐데 1905년 이때 을사늑약이라고 지금 하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제일 그 저희들이 그때 그 저항적인 그 논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게 있었죠. 그게 누구죠?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싹 사라졌죠. 왜? 1935년 이후부터는요,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걸 믿는 조선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을 반드시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연타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보면 친일파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 행적이나 이걸 봐서 초창기에 이런 것들까지도 무시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일파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하고 제가 꼭 비교를 이제 하는 분이 누구냐면 천건영 선생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는데 그때 명동구 백인 사건이라고 그래서 박정희 그 민주화 때 제일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 그분이 나중에 오곡이 됐을 때 그 뭐지 그저 평민 그 전두환이가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초대 의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가 되냐면 완전히 반민주의 화신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제가 말년까지도 뵙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데 또 더군다나 거기다 돈까지 먹었다고 그냥 몰아붙이기를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좀 뭔가 할 말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이토 히로부미는 이 당시에도 그 당에는 이제 그 다음에 헤이르 특사 같은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가 바로 뭐냐면은 이때입니다. 33쪽에서부터예요. 여기 이제 보면 거기 제가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놨죠. 이 사람이 2대 총독입니다. 1대 총독이 누구라고 그랬죠? 데라우치. 이게 하세가와예요. 근데 하세가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이 당시에 조선 주차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제 대포를 설치했냐면 지금 조선호텔 있죠. 그 조선호텔 자리 황궁우 있는데 거기다 대포를 설치했어요. 그 대포 방향이 어디였겠습니까? 덕수궁. 그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을사조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예요? 모르세요? 다음에 꼭 서울 가시거든
일부러 시간 내서 여러분들 요즘에 유해 많이들 가보는 권진규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저학생 가보셨어요? 서울 시립미술관에? 서울시민수에 거기까지 가시고 거기에 100m만 가면 을사지역 세계라는 장소 덕수궁 옆에 중명전. 네, 예.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틀리면 어때요? 저도 제가 거기서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덕수국민학교를. 그런데도 제가 중명전에서 을사지역 세계였다는 걸 알게 된 게 50살이 넘어서요. 그만큼 저희들이 일제는 나쁘고 이렇다는 것만 했지 어디에서 뭐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깨졌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른바 팩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어요. 그 길을 가면 예전에 이제 전부 이제 일본인들과 그 관공서들이 있던 데죠. 그리고 개화의 장소가 거기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 호텔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세워진 거냐면 거기에 그 사람 네덜란드 러시아계 네덜란드 사람인데 손탁 호텔이라고 요새 뭐 근대 그 나오잖아요. 거기 가면 이화여고 앞에 가면 이화여고 600주년 기념관 거기에 이제 손탁 호텔이 있어.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가 저거죠. 러시아 공사원이고 그래서 거기를 쭉 한번 내려오면 아마 한 2, 3일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권진규 요새 특별자진가 하는 초대전 그 건물은 예전에 거기가 우리나라 대법원이었잖아요. 이때 때 그 이후에도 자, 그게 이제 33쪽이고 바로 이 하세가 요시미 씨가 거기에다가 적을 대고 있었어. 포를 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기에는 대한문인데 원래는 이제 대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대한문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 군인들이 덕수궁 거기는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세가라고 나온 그 당시에 이제 한규설 총리 대신이 사인할 때 난 사인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퇴장을 하니까 그 앞에서 이제 칼로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는 놈이 이놈이 2대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단 정치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게 뭐냐면 3.1운동이 이때 얘 밑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3.1운동 하면 뭐 3.1 독립운동 하면 와 그렇죠. 그때 3.1운동 독립운동 때 총독이 누구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구요? 3.1운동은 되게 잘하는데 왜 그 당시에 그러면 대통령 네? 알고 있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중복하나? 다시 한번 얘기해서 누구라고요? 하세가와 요시미치. 그리고 이놈은 1905년에 그 뒤에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아래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제 하세가와하고 같이 을사계약 체결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 타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거 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제 36년을 뭐 우리가 36년이다 35년이다 1년이 뭐 늘어졌다 길어졌다 이건 정말 참 유치한 말장난이고 진짜 1905년이면 그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07년이 되면 그때는 군대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905년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그 36조에는 제가 군대 해산에 대한 거. 이때 이제 그 박승환 이제 그 계급이 높지도 않아요. 38조에 그 연대장이었던 박승환이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37조로 오게 되면 고종은 이제 중명전으로 이제 몰래 불러가지고 이 세 사람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그 회의에 갔다는 건 아시죠? 그럼 고종이 부른 사람은 몇 명 불렀겠어요? 맞네. 한 사람. 근데 저도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다 부른 줄 알았는데 이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상설 한 사람만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아셨어요? 세 사람 다 동시에 불러서 인물을 좀 갔다 와라. 그게 아니고 이상설을 불러요. 이상설만 이상설이 아니고 이준만 부릅니다. 그 당시 이상설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브라디보스톡에 있었어요. 해삼이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위종은 어디에 있었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세가와 이제 군대 해산.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이때 이제 그 정미의병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의병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의병은 여러 차례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는 정미년이라서 그게 이제 이게 그 해외 그 르몽드지 같은데 소개된 19쪽, 39쪽에 있는 사진. 이제 이렇게 이제 의병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의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던 사진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의병? 이제 이 의병은 양평에서 뭐 저 외신 기자가 만나서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면은 을사늑약 때는 그럼 어땠는가? 이때도 굉장히 심한 저항들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40쪽에 보면 헤이그 특사, 그리고 이제 41쪽에 보면 제가 거기 이제 이상설 유허비 답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제 2002년에 브라디보스톡에 이제 교환 교수를 갔거든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이상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단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주는 거기에서 사망했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밑에 깔린 역사들을 보니까 이거는 더 처절해요. 이상설은 저 진천 분이세요. 진천. 전에 그 교육감 나왔던 그 이재정 선생이 여기 교육감 있죠. 그 손자예요. 이분은 그때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그 용정으로 가요. 용정이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네, 윤동주 선생. 그래서 윤동주 선생이 다니던 대성학교 옆에다가 서당을 만들었어요. 서전서숙이라고. 대성학교 옆에. 근데 그 일제가 와가지고 자꾸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브라디보스토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임시정부 같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가는 아직 없어진 건 아닌데 거기에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그 이후까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브라디보스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상설 선생에 대한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 당시만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안 들어왔을까? 근데 그 당시 이제 해외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색깔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은 이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전재산 팔아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기 전까지는 내 유고를 내 고향으로 갖고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강에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수리스크. 브라디보스톡에서는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근처에 흐르는 강 이름이 이제 원래 스이푼 강이에요. 솔빈 강이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이제 그 고려인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슬픈 강이라고 부른대요. 스이푼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뿌리고 요거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환고시 갔을 때 여러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주는 여기서 이제 특서를 받아가지고 브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상설을 만나서 어디를 가냐면 페테르부르크로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위종을 만나요. 근데 이위종을 만나는데 이위종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42쪽에 보시면요, 이범진이라는 분의 아들이에요. 이범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1905년에 이제 일제가 이제 을사늑약으로 외국권을 박탈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름으로 나가 있는 모든 해외 파견 대사나 공사는 다 귀국을 하라. 근데 귀국을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이거를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위종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서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위종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이범진은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우리가 일본에게 완전히 합방이 됐다라고 하니까 목은 매고 그리고 여기다 자기가 권총 쏴서 자살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범진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위정은 어떻게 됐냐면 외국에 알려지기로는 왕자로 알려졌는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려서부터 해외 생활했는데 이때가 20대 초반입니다. 나중에 러시아 귀족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어학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가져간 걸 해외에 알리려면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종이가 다 번역을 해서 해외에 알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도 1920년 이후로 기록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사람들은 되게 몬셰비키하고 이제 맨셰비키하고 볼셰비키가 싸웠을 때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3사의 일인데 우리는 그냥 이준이 분사했다 정도로 알았죠. 근데 실제 이분들이 바깥에서 했던 그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을 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유한선 이제 들어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를 넘어가냐면 이제 우리 일본인들은 한일 합방 또는 한일 합병,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술련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이라고 그래서 경술 이제 국치라고 불렀던 1910년 8월 이후의 일이 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잠깐 볼일 보시고 가서 5분 꼭 5분 지켜주세요. 네. 다음 주에 내가 그냥 없으면 그냥 보고 전화 그러고 나서 없으면 해드리거든. 금요일날은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첫날부터 금요일날 빠지고 있는 다음 주에 여기 조효주 선생님이랑 붙어 있어서 안 되겠네. 바꿔달라고. 다음 주에 내가 요번 주 말고 다음 주에 CT가 언제 걸리잖아. 그래서 여기 이게 걸려갖고 금요일날이 다음 주에? 아니 토요일 날 그거 토요일에 왔는데 저 약속을 28일 해놨어. 28일? 28일. 애기 아빠랑 약속을 해놨어. 조윤주 선생님 걸리네. 어쩐지 이때가 목요일 날 없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목요일 날에 CT가 하나 들어오면 헷갈려서 선생님 약속 있어서 안 돼? 그냥 애기 아빠랑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선생님 붙었어. 붙었어? 내 거라고. 이따가 좀 이렇게 힘들다 그치? 아니 목요일 날은 오늘 내가 그 초보다 분명히 선생님과 나랑 그래서 안 되지. 네네네.
블라인드가 막 흘러서 여기가 오늘 비행기에서 없었던 거 아니야? 요즘 생겨서 원래 다 왜 비오는 시간이 하도 비가 많이 그쳤지 않아요? 아니 비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와. 비좀 와야 돼요. 너무 가고 있어. 아니 온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근데 비가 진짜 오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일 때는 오지 말고. 그쵸? 아니 그리고 예보 없이 이렇게 갑자기 네. 오니까 당황되죠. 그러니까 제가 저거 8,000원 주고 샀어요. 아 우산이요? 네. 아니 한때 딱 내가 내렸는데 그때 여기 폭우가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까이 오니까 비가 맞아도 될 만큼 줄어들었어. 지금은 뭐 개버리네. 8,000원 비싸다. 저거 요즘에 8,000원 해요. 그래? 몰랐네. 비가 오는 거야. 건널 것 같아. 그거가 많이. 우리 거기 그 전에 우리 그때 저기 얼굴 샀을 때 4,000원이었고 세상에 물가가 못 집했잖아. 30%. 이것도 저 사람 그 사교학습 그것은 많이. 그리고 난 여기 올 시간이 바쁘니까 뭐 8,000원 달라고 그래도 사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산이 하도 집에 많아서 저렇게 생긴 거 다 버리라고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오늘 비 맞은 사람 많은 것 같아. 우산 안 갖고도 그냥 나왔어. 자, 그러면 그냥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유관순 우리 누나가 열심히 그 만세운동을 부를 때 조선 총독은 이름이 뭐라고요? 하세가와 요시미치. 하세가. 그 이 사람은 을산 늑약배는 뭘 했다고 그랬죠? 여기 조선 주차군 사령관을 하면서 지금 조선 호텔 있는 데다가 야포를 갖다가 해놓고 폭격을 시키자고. 그리고 한규선 참정 대신 그 양반 장군이 나는 을산 늑약에 거부하겠다고 나오니까 그 앞에서 칼을 들고 저희 집에 다시 들어가게 그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놈은 뭐냐고 그러냐면 한국은 국고관념이 없고 야만인과 다름없다. 사고방식에 유연이 없고 살이 불통. 근데 이 당시 이제 성인하게 물들어가지고 막 그냥 그 서중간에 어째 요즘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보면 무슨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참 그 강의할 때 정책 하긴 하는데 요새 보면은 좀 너무 심해. 그리고 요새 학교에 안 나가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침부터 하루 종일 뉴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야를 갖다 놓고 붙여놓으니까 쓸만한 얘기 놓고 상대 씹는 얘기만. 그리고 무슨 정치 평론가가 그리 많아. 응?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때도 오면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한국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보복으로 경영을 잘 하려면 경권을 쥐고 있는 무관이 통감을 맡아서. 이게 통감이면 그건 뭐냐면 총독인 거죠. 그죠? 하세가가 이때는 그 조선 주차군 때였으니까, 주차군 사령관이었을 때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무관을 통감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토우히로 보면 무관 출신이 아니에요. 문관 출신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총독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8명.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8명. 그 8명은 전부가 군인이에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한 그 강욱이한테 폭탄 맞았다는 사람은 누구죠? 사이토 마코토. 이 사람만 해군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장은 별이 몇 개죠? 4개죠. 일제 때는 대장이 별이 3개예요. 지금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준장이라는 게 있죠. 그때는 준장이 없어요. 준장은 미국 개념이에요. 여단장 개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때도 이제 여단은 있었지만 그때 이제 그 대령들이 많이 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장이면 별 1개, 중장이면 별 2개, 대장이면 별 3개. 그래도 말을 잘 듣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무력으로 겁주어 강제로라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얘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42쪽에 조선 총독 하세가와. 그 다음에 이제 43쪽 이제 들어가고 이제 44쪽 들어가면
3.1운동과 이제 하세가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 이제 그 통신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얼마만큼 잔악하게 그때 3.1운동을 진압을 얘들이 하려고 했는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독립운동은 아주 특이합니다. 수원 독립운동은. 그 당시 3.1 독립운동 때 일본인 형사를 때려 죽인 유일한 지역이 수원 지역이에요. 다른 데서 때려 죽인 적은 무슨 없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수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수원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수원군이니까 어디까지 다 얘기를 하냐면 화성이 있죠. 화성하고 그 일대, 안산 일대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이 수원시하고 화성군 나눠지기 전 아주 광역에, 지금 가면 어디 뭐 안중이니 뭐 이런 데서 일어나요. 때려 죽입니다. 일본 형사 둘을.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도 그 형사 보고서에 보면 걔네들이 어디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깨져서 죽었다. 그때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장터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가장 또 큰 피해를 입었던 게 어디냐면 수원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 화성 제암리 사건 아시죠? 예전에 이제 수원 제암리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46조 보면 거기 그 수원 화술이 또 수촌리. 그래서 그냥 앵간하면 가서 그냥 마을을 불지른 게 수원에서는 한 2번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때 2명이 죽습니다. 일본인 형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46조에다가 우리가 사람 죽인 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그분들이 먼저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당방위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 이름까지 넣어놨어요. 죽은 사람. 7째 줄 보면은 노구찌.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와바다 순사를 그렇게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을사늑약 때 뭘 했겠다는 건 이제 좀 아시겠죠, 그죠? 네. 근데 이놈이 이제 총독을 마치고 이제 누구하고 교대가 되냐면 아까 그 서울역에 있었다 해서 폭탄 맞은 사이토 마코토 이제 교대를 해요. 그러면서 뭘 이놈이 이제 가져가냐면 벽제 있잖아요, 벽제. 벽제에 있는 47쪽에 있는 그 육각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 뜯어가 버려요. 해체를 해요. 48쪽. 거기 보면 이제 육각정 전체 얘기가 나와요. 한양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와쿤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써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와쿤이. 거기에서 육각정을 가면, 여기에 가면 도시 자체가 아주 멋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로만 봤을 때는 일본인들의 도시들이 다 아담하고 예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놈들이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나 한국인들을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당시에 그 청동이나 이런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내몰려서 왔겠지, 자기들이 노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저놈들 몰아내지 하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열풍이라고 하는 것이 나치나 군국주의, 제국주의, 이게 다 이 서세가 뭐 이렇게 동정을 하면서 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 그런 게 다시는 이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육각정과 그 안내문에도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48쪽에 한국 경기도 벽제관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해서, 위에는 일본말, 아래는 한글로 쓰여 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직접 여기도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찍어온 제가 사진입니다. 여기가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또 도시도 아주 세계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 54쪽. 그 밑에 있는 긴타이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온 다리들이 시골에 가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부른 다리라고 그랬어요. 배부른 다리. 그래서 이게 지금 나무로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이 낡은 집은 이제 제가 묵었던 데인데 무슨 귀신 나오게 생긴 집인데 이게 자꾸 지금 그 선거 운동 이런 게 그냥 예고도 없이 막 와요. 제가 이거 눌러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여기다 왜 일본 여행이라고 했냐면 일본 여행 아마 앞으로도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 제가 그 다녀본 데는 대륙으로 따지면 유럽하고 아시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 미국도 가본 적이 없고 하니까. 근데 그 도시들 중에서는 일본이 참 우리들에게 가깝고 돈도 적게 들고 그리고 좋아요. 그래서 가시거든 꼭 그냥 거기에서 놀고만 오시지 말고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나 아니면 일제강점기나 이런 거하고 얽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화문에 가시거나 아까 얘기한 뭐 건진교를 보러 갔는데도 그 근처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면 거기서 한 50m만 걸어가면 거기가 중명전이고 거기서 거꾸로서 조금만 가면 뭐 배지학당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심을 좀 가지시라는 이제 뜻에서 이걸 여행으로 제가 한 건데 여기도 벽제를 가시는데도 여러분들 뭐 벽제관이니 또 뭐 벽제 가보는데 거기에 있던 멀쩡한 육각정이 지금 이와쿤이라고 하는 저기 시몬세키에서 가까운 데 있어요. 이와쿤이라는 도시가 거기에 뚝 떨어져 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 생각도 하시고 그렇게 연관을 가지시면서 여행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마음에 무척 쓰리죠. 여기가 이렇게 무슨 내 손가락 하나 잘라 놓고 온 것 같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왜 그러면 하스카와라는 놈이 이거를 뜯어갔느냐. 이 이와쿤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기카와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건 어디다가 써놨냐면 52쪽 정한론의 근원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동상이 있는데 얘는 기카와는 아니고 기카와 이제 후손으로 여기서 제일 유명한 기카와 동상은 없더라고요. 근데 이 기카와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어디에서 큰 전과를 올리냐면 얘네들이 평양전투에서 깨지고 나서 벽제전투에서 명나라 군대한테 그러니까 조선하고 조명연합군한테 얘네들이 벽제관 전투에서 크게 이기잖아요. 그때 맹을 떨쳤던 게 누구냐면 이 기카와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카와가 이 마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이 사람을 존경을 하고 언젠가 조선에 가서 기카와가 못한 조선을 점령을 해야 된다. 이게 일본인들의 정한론이에요. 걔들 정한론이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일제 식민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신공 황후 때부터 지금까지 신공황후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굳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한론이고 그래서 이 기카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걸 뜯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벽지에서 뜯어갔겠어요? 이거 보면은 아주 훌륭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카와가 벽제에서 배승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지가 뜯어가서 지네 마을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어디야, 고양시였나? 네, 고양시죠. 고양시에서 그거 이제 반환. 그때 처음에는 반환해준다 그러더니 지금 반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그냥 또다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념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도 예쁘고 한데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도 거기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잘 먹었다. 거기 가면 저녁 가이세키 요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일본들 많이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일본 전역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특식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본 음식이 다 맛있죠. 볶음마다 다 특색 있게 해라.
우리랑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 음식들이 여기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단팥죽을 뭐라 그러냐면 젠사이라고 그랬어요. 젠사이. 그러시죠? 네. 기억나. 그래서 그때 우리 요새 애들이 쓰는 일본어하고 다르게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일본어, 생활 일본어가 많이 있었어요. 마른 오징어는 쓰르메라 그랬고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어려서 그냥 집에서 쓰던 것만 제가 51년생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불과 해방되고 나서 6년 후에 태어났더라고. 근데 한 600년 전에 일제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교육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 맞아요. 아이스크림 저녁이 맛있어. 근데 여기도 어디냐면 그 긴타이다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딱 지나자마자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세카와 이제 요시미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이와쿠니의 벽제 육각정을 해체해가지고 재건립을 한 게 하세카와 요시미치. 어찌 보면 자작스럽기로 한다라고 하면 이토 히로부미나 그 데라우치보다도 훨씬 군사적으로 잔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세카와 요시미치예요. 을산 누갸표부터.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3대 이제 사이토 마코토입니다. 제가 어저께 예습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이토 마코토는 일단 조선에 이제 그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 이제 하세가와를 갈아칩니다. 그리고서 무단 정치를 이제 탈피를 하고 일단 뭘 한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 여기 세 번째 문화 통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문화 통치지 실제로는 조선인들의 지식층이나 조선인들의 이제 그 유력한 사람들을 그 살살 꼬시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포섭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림 누군지 아시죠? 그 당시 이제 참도교. 그 최림은 또 뭘로 유명하죠? 나혜석 화가 있죠? 네. 애인.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같이 떠났죠. 그리고 천남선 이제 이런 당시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은 이제 돈을 주고 꼬셔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너한테 무슨 출판사를 마련해준다거나 그렇게 이제 그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거기에다가 그 시교육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 아니라 이제 신교육령. 그래서 이 교육령을 내립니다. 이 교육령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내막은 뭐냐면 일본인들에게는 정상교육을 시키고 조선인들에게는 그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제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인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해서 6년을 하고 대학을 가요. 조선인들은 인문계통을 고등보통학교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는 5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된 대학을 가려면 사범학교나 다른 곳에서 1년을 더 채우고 6년을 맞춰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면 그 자격을 어디서 얻느냐면 일본인 학교에서 얻거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신교육령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알지만 조선인들이 그때 다녔던 그 관제 학교가 전부 이제 그 뭐 서울에서는 제1고보 그러면 그게 경기고등학교, 제2고보 하면 그거는 경보.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는 이제 그 나중에 서울고등학교로 되지만 그게 경성중학교.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켜버려요 학교를. 그리고 이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문계통이나 관리로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결국 고등 문관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정말로 하늘 별따기가 되는 거고 조선인들은 주로 공고나 상고 이런 데로 가서 기술 이러한 그것으로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보면 그 조선인들이 많이 다녔던 데가 이제 제일 잘 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아주 뛰어난 이제 수재들은 그 고보를 나와가지고 다시 또 그걸 해서 제국대학 들어가서 고등 문관 시험이 되는 거. 그 다음이 사범학교 가서 교사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공고 상고를 나와서 상업인이 되거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군인입니다. 그게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죠. 박정희도 처음에 사범학교에서 교사했다 그러죠. 김종필도 그렇죠. 그 일제시대 때 돈 좀 있고 여유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범학교였어요. 근데 바로 이제 사회고 또 마코토는 이제 조선 청독대 강호교사가 폭탄을 던져 죽이려고 했으니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를 조선의 얼을 뺏어버리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조선 총독부를 신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는 1910년에 생긴 게 아니고 1926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디에가 그럼 조선 총독부였냐면 조선 통관부 건물을 써요. 근데 그 조선 통관부는 그 남산 있죠, 남산. 남산에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숭이여고 있는 데 있죠. 그 드라마 센터 있고 거기가 외성대라고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야시다 라고 하는 장수가 거기에 주둔을 했던데요. 그래서 참 끔찍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일대가 뭐냐면은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개발한 동네예요. 우리 이 조선인들은 그때 이제 주로 조선인 고관들은 어디 살았죠? 북촌에 살았지. 남촌은 이제 되게 뭐 깔딱발이에서 좀 없는 사람들이나 뭐 했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청계천을 딱 끊어가지고 북쪽은 조선인, 남쪽은 일본인 타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명동 그 일대가 다 일본인들 타운이에요. 근데 내가 봤던 그 영화 중에도 보면은 그 전지현 씨가 그 암살이란 영화인가 그게? 네, 암살. 암살. 거기 전지현 씨가 들어가는 백화점이 신세계잖아요. 네. 보면 미츠코시 3월 한자로 쓰는데 그래서 일본에 그때 이제 3대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마사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롯데호텔에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정자옥 한자로 그렇게 쓰고 조지아라고 하는 호텔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대가 다 이제 일본이에요. 그리고 지금 충무로 지금은 이제 가장 거룩하게 무공의 충무로가 됐는데 이제 일제 때는 거기가 어디였겠어요? 제일 중심도로야. 중심가야. 중심도로. 일본에 가면 일본은 어디나 그 중심가를 뭐라고 불러요? 혼마치 놀이해서 본정통이라고 부르잖아. 어려서 본정통이라는 얘기 많이 얘기하셨죠? 그게 일본의 혼마치 본정 근본 본자에다가 왜 길정자 써서 혼마치 놀이 그게 충무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동은 뭐냐면 그 명치천왕이 있잖아. 메이지천왕. 그래서 메이지 맞지. 그 다음에 을주로는 이제 황금정. 그래서 거기가 전부 일본인들 타운이에요. 그리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조선인. 북쪽은 기와집하고 초가집이 드글드글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 그쪽으로 돌아서 지금 충무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제 명동 그쪽으로 해서는 아주 유럽 어디에 내놔도 일본 어디에 내놔도 반듯한 근대식 도시로 거기는 바뀌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쭉 가면은 이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부숴버렸잖아요. 얼마 전에는 거기 있는 우리나라 중앙우체국 있죠. 거기도 부숴버리고 뭐 높은 건물 세웠죠. 그다음에 우리 국세청 있는 거기 종로에는 또 거기에는 우리 조선인들도 그 당시에 건축이 유명한 건축자가 많았는데 화신백화점 깨버리고 거기다가 근데 그런 것처럼 거기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그리고 일본인들은 약간 고지대에 살아요. 그리고 거기 약수동, 장충동 그 일대가 다 그걸 사쿠라 맛이라 그래서 벚꽃 동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지금은 그 소공궁 있잖아요. 거기 조선호텔에 있는 그쪽. 그게 일제시대 때는 아까 저기 이대 총독이 누구라 그랬죠? 네, 하세가 왔죠. 하세가 거리에.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저도 그래서 그 경성부 지도를 한번 구해서 쭉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장승단 있잖아요. 신라호텔. 또 이제 또 제 얘기 듣고 가서 신라호텔 깬다고 그 집에 가서 그 소주병에다가 휘발유 담지 마세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아, 97쪽에 보세요. 97쪽. 이게 이제 보면 거기 이제 96쪽에 보면 이도 히로부미 추모사찰 학구분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자로 제가 방문사라고 했는데 이 방문이 무슨 뜻이겠어요? 2등 방문. 네. 이도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절을 누가 만드냐면 얘가 만들어요. 사이토 마코토가. 그걸 어디다 만드느냐? 장충단에다가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장충단 공원이 됐죠. 원래 장충단이라고 하는 거는 일몰란 때 어디야? 그게 이제 98쪽입니다. 있었던 그 장충단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그 조선에 대해서 애국 충돌을 가졌던 신하들을 모시는 곳인데 이곳을 없애버리고 여기에다가 2등 방문을 추모하는 절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신라호텔 자리예요. 장충단이. 그래서 거기에 예전에 이제 장충단 사진은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상당히 많은 걸 일본 애들 그 엽서에 그 사진들을 많이 한다. 엽서 사진에서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장충단 D는 99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현재 어디에 내려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충단 공원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청계천 공사하면서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 있잖아요. 수표교 공간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장충단 이게 그 위에 있어야 돼. 지금 그 영빈관인가 해서 하는 그 언덕배기 있잖아요. 그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 일본인들 신사가 한 30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거기 바로 장충단 그쪽으로 올라가면 남산 나오잖아요. 남산에 조선 신궁이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에서 제일 그 권위 우대가리에 있는 그 신사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신궁이 제일 그러니까 그 높은 신궁이 되는 거죠. 그럼 원래 그 자리에는 뭐가 있었느냐? 신궁에 있던 자리는 조선에 제일 우두머리 국무당이 있었어. 무당. 근데 그 무당을 어디로 내쫓았냐면 절로 내쫓아 버렸어요. 지금 어디야? 저기 96쪽에 거기 보면 선발이라고 나오죠. 이건 어디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서대문 형무소 거기 그 있잖아요. 거기 마진짜 거기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이 솟아서 안 보이는데 그 사이길로 한 약간 좀 가파르게 하는데 10분만 가면 이 선바위가 나와요. 여기가 우리나라 국무당들이 있었어. 이 무당들이 원래 있었냐면 남산에 있었거든. 그래서 남산에서 쫓겨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일본인들이 지네들
그 신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황족 신을 거기다가 모셔놨어요. 그리고 조선 총독부를 새로 지면서 그 조선 총독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했냐면 조선 신궁을 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유홍준 청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광화문 한번 저 부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광화문을 보호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어디에다 맞췄냐면 조선 총독부하고 똑같이 맞춰놨거든. 그랬더니 얘가 어디하고 안 맞냐면 근정전하고 안 맞는 거야. 0.몇 도가 틀려. 왜냐면 얘네들은 어디에다 이걸 맞췄냐면 조선 신궁에다 맞춰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거 부수고 조선 총독부 없애면서 다시 해서 지금은 근정전하고 이제 일직선이 돼 있어요. 우리 참 식민지 역사라는 게 참 덮어놓고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오만 군데서. 그리고 지금 경복궁에 가면 잔디밭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던지 아시죠? 옛날에 그게 다 건물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궁 하면 저렇게 막 넓게 평지가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궁이라고 하면 아주 그 구비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도시의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건물이 꽉 차 있었어요. 3,000명 이상이 그 궁원에 들어가서 살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에 다 비어있는 건 뭐냐, 일본인들이 다 뜯어다가 요리집에 팔고, 또 어떤 거는 저 가마꼬라에 가가지고서 뭐 기와집을 만들었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희궁 있죠. 그 경희궁도 뜯어다가 뭘 만들었냐면 이 방문사 정문을, 경희궁 정문을 갖다가 뜯어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봄춘자에다가 그 무슨 무자야, 일무 이무 할 때 그 저 땅 토지 면적 단위할 때 춘무문이라고 붙였어요. 그럼 춘무는 뭐냐? 이등방문이 호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완전히 일본인들 성지화를 하고 조선을 식민지에 성지화하는 거에 다 그쪽 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이도 마코토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는 사이도 마코토를 이제 주기로 했던 강우규 의사, 네, 그 얘기를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상옥 의사. 근데 이 사람은, 김상옥은 또 뭐냐? 이분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종로 경찰서에다가 폭탄 던지고, 그리고 혼자서 피신생활 하면서 권총 몇 개 하고 장총 들고서 총격전을 해요. 서울 시내에서. 그러다 결국 거기에서, 그건 한 사람이 싸웠지만 여기다가 그 표현은 안 썼는데 전사를 하는 거지, 전사. 그게 사이토 마코토예요. 사이토 마코토 치하에서 일어났던 거. 사이토 마코토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충동이나 이런 데 가시거든. 그거를 지금은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은 그 밑으로 해놓고 그걸 이제 공원화 시켜버렸잖아, 지네들이. 장충당 공원이죠. 그러니까 배호씨가 부르는 장충당 공원, 비 내리는 삼각지인가? 돌아가는 삼각지죠. 그 다음에 장충당 공원은 무슨 장충당 공원이죠? 네?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늘 낭만에만 젖지 마시고, 그 밑에 깔려있는, 제가 그냥 그 좋은 분위기 다 깨버리나? 죄송합니다. 근데 가시거든 그런 생각도 하시고, 지금 거기 이준 열사 이제 동상이 거기 서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봐야 될 사람이 미나미 씨 여러분들 얘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얘기가 더 막 나와. 이게 미나미 지로는 이제 그 마지막에서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7대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를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권이시 국기하고 합계하고,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30년대 고무렵에 이제 오기 30년 후반에 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이제 일제가 이제 광군을 해가지고 전쟁에, 그래서 조선을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154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내선일체를 아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만드냐면, 약간 국민교육 헌정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해야 되냐고 그래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있었어요. 우리의 맹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황국 신민서다. 그래서 우리는 황국의 신민이다.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미나미 지로가 이거를 강조를 했죠. 이게 154쪽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가 일본어를 상용화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씨 개명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창씨 개명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창씨 개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불이익을 줬어요. 학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160쪽에 보시면 이제 이때는 우리가 무력 투쟁을 하기도 힘들고 이제 게릴라전 같은 거밖에 국내에서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160쪽의 두 번째 줄 보면 이름을 고치라고, 네 자를 고치라고 하니까 이제 견자, 웅손.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개자식이 된 단군의 아들, 응? 단군의 후손. 그 다음에 견분 시기, 개똥이나 처먹어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 이제 병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덴노 헤이카가 돼요. 일본말로 읽으면. 그럼 덴노가 뭐냐면 일본말로 하면 천왕이거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일본말로 읽으면 한자는 다른데 덴노 헤이카야. 그래서 일본인들 그 서기한테 가서 내 이름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덴노 헤이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가 천왕폐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이건 이런 방식으로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석 때 창씨 개명에 대한 것이 이제 강요가 되고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국민정신 총동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강제징용을 하고 그러면서 더욱 이제 그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163쪽, 제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수원 사니까 수원 지역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혜석 씨 조카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니네들 물러가라 외놈들아 해서 이제 장화문에다가 낙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반항시도 쓰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계속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계속해서 일본의 이제 강요가 더 시작이 되지. 미나미지로, 그다음에 고이소 군이야키.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나미 다음으로 오는데 A급 전범으로 무기험 받고 복역 중에 다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징병제, 그다음에 위안부 강제동원. 당시 위안부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기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위안부들 별명이 니주 큐카이예요. 그게 29회. 왜 29회라는 게 붙었겠어요? 하루에 30번 이상은 아무리 저거 해도 위안부들한테 가서 30번 이상은 하지 말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매일 그러니까 29번씩까지는 그게, 그래서 20이니까 니주, 9니까 큐, 그래서 니주 큐카이. 그게 이제 고니소 그때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베 노부유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마지막 총독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담아놓은 게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에 가셔서 다른 거 다 이거 받침대 놓고 여기다 라면 흘리고 그래도 괜찮은데, 가셔서 내용만 다 이렇게 한번 일독을 좀 하셔서 정말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쭉 책으로만 본다면 72쪽 같은 데 보면 당시 이제 수원 기생들이 있잖아요. 기생들까지도 나와서 그랬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이제 의사가 이제 그 폭탄을 이제 투척을 해서 결국에는 일주일인가 후에 이제 사망했다는 거, 시라카와라고 하는 놈.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있어서 장장님을 폭파시켜서 남만주 철도 사건으로 죽였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금 처음으로 생소한 얘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94쪽 같은 데 보면 막 이런 천국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온사마 나오는 그 영화가 뭐죠? 겨울 소나타죠. 겨울 연가. 겨울 연가. 근데 일본에는 이제 후유노 소나타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가 나갔어요. 겨울에 소나타로 연가를 소나타로 했더라고. 거기 보면 배용준 씨가 왜 매번 넘어다니는 담장이 있잖아. 그게 이제 중앙고등학교 담장이야. 그 개동 쭉 올라가면. 근데 중앙고등학교에 가면 거기에 입구에 크게 적어놔놨거든. 60만 세 사건 기념관을 만들어놨다고. 근데 일본인들이 배용준이 보러 간다고 막 거기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면서 웃지 못할 천국들이 막 생겨요. 그런 얘기들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을 제가 내야 되는데, 참 가깝고도 먼 이웃.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 관계는 언젠가는 해소하고 우리가 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심리적으로 항상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이 일본이지만 또 국내에서도 지금 토착 외부와 종족 근본주의, 그래서 서로 간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식민지 침탈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학자들 간에도 극단적으로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아베 노부유키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야. 북한이라고 해서 6.25 때 우리를 왔던 이런 집단은 빠져버리고, 왜? 우리끼리.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한일 관계 적대화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외국, 옛날부터 임진왜란, 또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 교수 정년하기 있는 내내 우리 정말 막 들어오는 우리 참 병아리 신입생 프레시맨들한테 내가 좀 잘난 체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쪽팔려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일본 여행을 제가 한 수십 차례 했거든요. 이제 뭐 보러도 가고 자주 가요. 가깝고 하니까 또 한국 사람. 그래서 그냥 그런 내 기억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책의 내용도 내용이고 또 뭐 제가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다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한일 관계를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잊지는 말아야지. 그냥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저희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